중소기업 다니는 30대 남자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면서 몇 년 동안 5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하면 사실 이 정도면 꽤 잘 살아온 거잖아요. 월급 300 받아서 150만 원 정도를 한 3년 정도 저축하면 이거 가능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150만 원으로 혼자 쓰면서 살면 딱히 쪼들린다는 느낌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비슷한 상황에 여자분이랑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한 300만 원 정도 벌고 아내도 한 200에서 300만 원쯤 번다고 하면 둘이 합쳐서 매달 한 500에서 6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연차가 좀 쌓였다고 하면 700만 원까지도 가고요. 어때요? 아이 안 낳고 둘이 이렇게 맞벌이 하면서 살면 막 쓰지 못해도 모자라는 거 없이 산단 말이에요. 평일에는 각자 직장 생활 하면서 주말에 외식하고 뭐 가끔 해외도 한번 나가고 생활비를 다 쓰고도 돈이 좀 남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대부분의 부부가 거의 비슷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 둘이 합치면 한 달에 한 요 정도 버니까 대출 좀 땡겨서 우리도 아파트 하나 사자. 괜찮잖아요. 근데 집을 사면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산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영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실거주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죠. 주변을 봐도 다들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어때요? 무주택 상태니까 은행에서도 대출이 잘 나옵니다.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내가 좀 괜찮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봐도 살기 좋은 실거주 집을 무리하게 세팅하는 순간 그 다음 이 10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버거워집니다. 아니, 둘이 합치면 한 달에 이 정도 버는데 대출 좀 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지금은 문제될 일이 없는데 그 한 달에 600만 원씩 꽂히던 이 통장이 머지않아 어떻게 반토막이 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낳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2024년 기준 2.5년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결혼해서 맞벌이하는 시기가 길어야 2년에서 3년이더라. 보통 이 무렵에 아이가 태어난다. 그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계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도 아내가 계속 직장을 다니는 건 진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럼 일단 아내가 벌던 300만 원이 날아가죠. 소득이 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매달 600만 원씩 들어오던 돈이 300만 원만 남게 된다. 거기에 가족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영끌에서 들어간 그 집이 있잖아요. 내 돈이 3억이 있었고 대출을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소득은 반으로 줄었는데 매달 은행에 내야 하는 이 원리금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은행이 원리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금리, 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월 상환액이 슬금슬금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이것도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 명의로 된 이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그죠?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집이 온전히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은행에 매달 이자를 내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름만 등기부에 소유권만 내 집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은행에 월세 내고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좀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런 걸 알게 되는데요. 먹고 사는 거주와 이 자산은 분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아직 돈이 부족할 때는 좋은 집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집은 미리 사두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뭔 말이에요? 둘이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3억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대로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집에 실거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집을 사되 8억짜리 전세 세입자를 맞추는 거죠. 그럼 내가 실제로 쓴 돈은 얼만가요? 2억이죠. 그리고 남은 1억으로 내 형편에 맞는 이런 빌라나 아니면 소형 아파트에 임차로 들어가서 거주를 해결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왜 다른 결과를 만드냐면요. 앞에서 말한 영끌 실거주는 매달 이자를 뭘로 내나요? 그죠? 내 월급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 임차인한테 받은 이 8억은 어때요? 그죠? 이자가 없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무이자로 이 8억을 레버리지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집값이 11억, 12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외벌이로 소득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버틸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10억짜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 명은 월급으로 이 이자를 감당하느라고 계속 허덕이죠. 근데 다른 한 명은 이자 없이 이 시세 차익만 챙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자가 없는 전세 레버리지 세팅을 도대체 언제 무슨 돈으로 시작해야 하느냐, 그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죠. 정답은 아주 여유롭고 풍요로웠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언제예요? 결혼해서 2년에서 3년 동안 이 맞벌이 하는 시기, 그 시기가 사실상 골든타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 골든타임도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남편은 무조건 투잡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 이겁니다. 어쨌든 통장에 찍히던 그 600만 원으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 돈이 사실은 나중에 소득이 반으로 꺾였을 때를 버텨줄 유보금이었구나. 이때가 돼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게 뭐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부모님 집에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 시기에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출퇴근하기 좋은 역세권에 깨끗한 신축 빌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에 뭐예요? 전세 대출까지 받으면서, 그죠? 여기서 더 최악은 2년 정도 살다가 또 뭐 하나요? 난 이 집에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있어.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써서 이 4년을 꽉 채우게 됩니다. 이게 뭐가 최악이냐? 첫 아이가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에 태어나더라. 아이가 태어나고 외벌이가 되는 딱 그 시점에 갱신권까지 쓴 빼박 4년짜리 전세 만기가 돌아오더라. 그죠? 이제 이사는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됐어요? 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가계 소득이 줄었잖아요.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DSR도 낮아지고 DSR이 낮아졌으니까 대출 여력은 예전만 못하겠죠.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갑자기 확 좁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 골든타임의 경기도 구축 아파트를 이 갭투자로 사둔 부부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소득이 줄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매달 나가는 이자, 이 이자가 없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좁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해서 불편할 수 있지만 내 자산은 조용히 커가고 있는 구조에 있다. 그죠? 그 2년에서 3년 정도의 맞벌이 시기가 사실은 이 무이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돌아와서 내가 전세 4년 사는 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아직 부동산을 잘 몰라요. 근데 이사는 가야 되죠. 자, 그 상태로 네이버 부동산을 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 중에서 내가 갈 수 있을 만한 괜찮은 물건 하나 고릅니다. 부동산을 찾아가겠죠? 자, 집 보고 마음에 들면 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나요? 그냥 사기는 좀 그러니까 한 500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을 이걸 깎아주냐, 안 깎아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이 매도자가 짜놓은 판 안에서 협상이 시작되는 구조라는 거죠. 자, 부동산 돌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게 됩니다. 아, 이 4년 전에 샀으면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해도 훨씬 싸게 샀을 텐데. 그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내가 4년 동안 전세 살면서 열심히 사느라고 지나쳐버린 그 기회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한테 500만 원 깎아달라고 아쉬운 소리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가 있어요? 이 경매라는 도구를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밑에 보면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니까 권리상 하자가 없죠. 자, 네이버를 보니까 8층 물건이 9억 8천만 원에 최저가로 나와 있고 올해 1월 달에 7층 물건이 똑같은 9억 8천만 원에 실거래까지 찍혀 있어요. 보면 똑같은 7층 물건이 지난 3월 24일 날 7억 3,400만 원에 단독 낙찰을 받았네요. 이 낙찰자 분은 시장가보다 2억 4천만 원을 싸게 매입하신 겁니다. 시장가보다 싸게 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1년에 먹고 사는 거 다 빼고 한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2억 4천만 원이면 뭐예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킨 거죠. 다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지나간 12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제가 해온 얘기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전세 레버리지를 써서 이자 없는 구조, 그 구조를 짜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같은 자산을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확보하는 능력에서 출발한다. 그 능력 하나를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가 맞벌이하는 그 골든 타임이 내 자산의 씨앗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추억으로 지나가느냐가 결정이 되더라. 아시겠죠? 부동산 경매라는 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자산의 출발점을 가르는 이 열쇠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